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에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77.77%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도 친 이재명계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가 선거 결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77.77%, 박용진 22.23%. 개표 결과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는 물론 의원들 입김이 강한 대의원 투표에서도 70%가 넘는 지지율로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재집권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직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국민의 삶이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영수회담을 요청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정청래 의원이 1위를 기록했고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5명 가운데 4명이 친 이재명계 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진 겁니다. 선거 패배 극복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표심이 모아졌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는 앞으로도 당내외 상황의 변수로 예상됩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얼마나 잘 수습하고 중도층 민심을 확보할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내일 첫 일정으로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를 거쳐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문재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시험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가장 급선무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고위원들 구성이 친명이냐, 저는 그분들 중에 원래 상당 다수가 저희 무슨 이재명 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선을 중지를 모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을 하고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것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 중에 민생과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대비해서 투표자 수가 1.5배가 더 많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26만 명인가 이 정도 투표를 했는데 지금 아마도 40만 명 가까이 되지 않는가. 투표율을 가지고 관심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소수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도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돌고 돌아 또 권성동 체제냐, 반성과 성찰이 없다, 민심에 역행한다는 등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 당을 대표해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물가안전 대책이 추석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가처분 결정으로 무효화되면서 이후 수습은 다시 권 원내대표가 맡기로 어제 의총에서 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당원 당규를 고친 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헌을 그대로 두거나 기존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모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무효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당 내에서는 곧바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해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은 반성과 성찰 없이 법원, 국민과 싸우려고 한다며 염치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김태호,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처리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마추어리즘을 반복할 것입니까?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의총 결정은 바보짓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내부 총질이라는 윤 대통령 본인의 문자로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당 내홍 사태와 의총 결과에 대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고심해서 내린 결론인 만큼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취재하는 임현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네.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 비대위로 간다는 의총 결정이 나온 뒤로는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기존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또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고 예고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로를 낸 셈이어서 법률 검토 등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내겠다 이렇게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라고 말해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또 윤 대통령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는 사유입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도 거수 투표까지 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받은 상태인데요. 그 징계 사유가 성상납 무마 의혹 그리고 품위 손상 등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를 보면은요. 네. 21조 6항에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은 기존의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한 징계요? 예, 6개월보다 더 중한 징계면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탈당 권유나 제명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축출 위협에 직면한 셈이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국 새 비대위라는 이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내일 오전 권성동 대표 주재로 비대위가 잡혀 있습니다. 이건 주호영 위원장이 빠진 구비대위인데요. 새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누군가는 키를 쥐고 해야 하니까 당분간 권 원내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것도 법원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 뜰 비대위도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몇몇은 거의 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법적 하자만 치유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당헌 당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용이다. 또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한 터라서 그 화살을 되돌려받을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임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과 윤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초청됐던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있었죠.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초청 명단이 폐기돼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런데 명단 폐기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였던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특별 초청자 뭐냐? 특별 초청자. 안 씨 같은 극우 유튜버 30여 명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 또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까지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초청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임식 이후 관계부처에 남아있는 명단을 모두 삭제했다며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초청자 명단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명단을 임의로 파기하는 건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자 정부 입장이 돌연 바뀌었습니다. 초청자 개인정보는 파기했지만 공문으로 접수된 초청자 명단은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 이관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문제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문재 인사들의 취임식 참석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초청했는지, 그리고 이 명단을 숨기기 위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체 참석자 4만 5천여 명의 명단은 파기된 게 맞다며 주요 기관장 등 공문으로 접수된 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새벽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가 줄행랑을 쳤습니다. 앞을 막아선 경찰 차량까지 파손시키면서 5km 이상을 도주했는데요. 추격전 끝에 붙잡고 보니 무면허 운전에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금천구의 지하철역 근처 도로. 흰색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곧이어 순찰차 한 대가 도주 차량을 뒤쫓습니다. 순찰차가 도주 차량에 바짝붙어 경고하지만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멈추는가 했던 차량은 이내 방향을 돌리더니 속도를 올려 다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철역 앞 도로입니다. 운전자 남성은 이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시동을 켠 채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골목길을 누비며 추적을 따돌리던 흰색 차량. 맞은편에서 길을 막아선 다른 경찰차를 치고 도주 행각을 이어갑니다. 도심 추격전은 5km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 차량이 덜미를 잡힌 건 고가도로 교량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들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서 버티던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전날 밤 3시간 이상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24%. 더구나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부채를 감면해주는 새 출발 기금을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엄격하게 심사해서 고의 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현재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은 997조 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보다 44%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을 처음 이용한 자영업자는 47만 명에 달했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33만 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에 가게를 유지하느라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비싼 빚을 지며 부실 위험이 높은 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점점 그 전에 받았던 거를 계속 갚아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장기 연체로 등록이 돼서 금리가 13%입니다. 현재 대출이자가 사채까지 포함해서 한 300~400 정도. 오늘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 감면 정책으로 새 출발 기금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자산을 넘긴 빚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남은 빚은 조금씩 꾸준히 갚아나가도록 상환 방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는 원금 감면은 안 되고 금리와 상환 방식 조정만 가능합니다.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례는 엄격한 심사로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이렇게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을 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무효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요건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직접 접수를 해야 확실한 조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금은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다음 달 중 콜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발표한 추석 물가 대책으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 650억 원을 지원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추석 기간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적 모임 등에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경찰이 100일 동안 조직폭력범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검거된 조직폭력배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 유흥가의 상가 건물 지하. 도박용 테이블에는 각종 칩들과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건물 밖 상황을 보여주는 CCTV 화면도 여러 개 띄워놨습니다. 업소 한 켠에는 일주일에 6일간 오면 개근상을 주겠다고 써 있는가 하면 억대의 상금이 걸린 게임 참가권을 판매한다는 입간판도 놓여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곳은 포커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하는 불법 도박장. 오늘 광고죠. 본인도 이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은 한 돈에 10%씩 수수료를 챙겨왔는데 경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금만 약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대전과 세종 일대 7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0여 명을 붙잡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망치와 쇠지렛대를 든 소방대원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숩니다.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선 경찰이 지난 4월부터 100일간 수사한 끝에 1,600여 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300명을 구속했습니다.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경찰이 몰수 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금도 약 48억 원에 이릅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전화 사기를 조직적으로 벌이는 이른바 기업형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들은 570여 명. 2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폭력이나 갈치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대신에 조직의 자금 마련을 위한 그런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해당하는 기업형 지능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약 70%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고 대다수는 전과가 있었는데 전과 9범을 넘긴 이들도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에는 우먼이라는 제목의 다큐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독은 전 세계를 돌며 2,000명이 넘는 여성을 직접 만나 이들의 경험과 감정을 빼곡히 담아냈는데요. 여성들의 고통에 집중하면서도 남녀 사이의 대립은 경계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류 절반이 전하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 영화는 충격적인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I'm a survivor of sexual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waxaa amad qarnay bistuyakiina bi waqtida tashtaki waxa karina kajushinabe waxa kushtanazlamabe. 영화는 이 같은 비극적인 특수 상황에서 출발해 일상의 폭력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갑니다. 누구보다 자기 업무에 자신감 넘쳤던 여성은 출산 이후 급변한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Et on aimerait bien qu'on pouvoir compter sur toi, mais il va falloir nous donner des preuves. Et là, au lieu d'être brave, j'ai été paralysée. 대중교통도 누군가에겐 편하지 않습니다. Ensuite, on va dans la rue, on va dans le métro, on se dit ah il faut pas que ce mec me regarde. Est-ce qu'on est en train de me toucher les fesses? Non, on n'est pas en train de me toucher les fesses. C'est bon, je peux sortir. 영화는 여성들의 고통에 집중하면서도 남녀 사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만은 철저히 경계합니다. 남녀 간 소중한 사랑의 기억을 영화 곳곳에 배치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Нет слов мне пояснить, как я его любила. И вот умер он 13 лет, а я теперь его люблю. Просто вот вспоминаю, и вот этим я живу. 4년간 50개국 2천여 명의 여성을 만나 함께 웃고 눈물 흘린 2명의 감독. 엄마이자 아내, 딸이기도 한 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It can change you as a man. Yeah, exactly. Because it can open your eyes on so many topics that maybe you didn't even think about. 여성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조금 더 묵직합니다. I do know now that it was through the silence that all of this was possible. Because violence only thrives in silence. 그리고 영화 막바지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용수 할머니. 90평생 침묵하지 않은 삶을 살아낸 할머니의 온화한 표정은 큰 위로와 응원으로 다가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무더웠던 날씨가 한풀 꺾이면서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트라포드 같은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휴일을 맞은 울산 방어진 해변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돔의 일종인 뱅에돔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손맛을 즐기려는 낚시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낚시객을 위해 나무 데크로 만든 친수 공간이 따로 있지만 일부 낚시객들은 안전 울타리를 넘어 콘크리트 구조물로 쌓아 올린 일명 테트라포드로 불리는 방파제로 향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에도 이 방파제 부근에선 대부분 거센 파도가 칠 때가 많습니다. 아슬아슬 방파제 끝에 올라선 낚시객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깊은 물이니까 아무래도 고기가 큰 물고기가 많이 오니까 그 욕심에 이제 저런 데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강태공들은. 우리는 저런 데 위험해서 안 가죠. 작년에도 이곳 방파제에선 낚시를 하던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변 곳곳에 낚시객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지만 낚시객 수십 명이 방파제 위에서 위험천만한 낚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방파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공식 출입 통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상 때문에 혼자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 저희 해경이나 구조대가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지난 26일 울산의 또 다른 해안가에서도 낚시객 복장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해경은 방파제 낚시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과 부산 지역의 방파제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공식 집계만 30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의 새 집무실과 관저가 각종 사적 수주 의혹에 휩싸이며 불통의 상징으로 지적받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또 국적 불명의 한복 사진 촬영과 일제 총독 관저 복원 소동이 빚어진 청와대의 활용 방안 논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프로야구 SSG 추신수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 선수를 위해 특별한 은퇴 투어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이대호 선수는 시원한 홈런포로 화답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 간식 차량이 들어섭니다. 너랑 야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글귀도 내걸렸습니다. 은퇴 투어 중인 롯데 이대호를 위해 반짝인 SSG 추신수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선수단을 대표해 사인볼이 담긴 액자도 건넨 추신수는 이대호의 은퇴를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잘 살길 바랄게. 누구보다도 한 팀에서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고생했어. 손가락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추신수와 달리 프로 통산 첫 홈런을 기록한 문학구장에서 이대호는 오늘도 펄펄 날았습니다. 3회 좌익수와 만타에 이어 7회에는 SSG 구원 투수 김택형을 상대로 경기를 뒤집는 투런 홈런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잠실에선 LG가 홈런과 2루타로 4타점을 쓸어 담은 가르시아와 6이닝 무실점 호투한 플러코를 앞세워 이틀 연속 키움을 꺾고 2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 수원FC 이승우 선수의 감각적인 시즌 11호 골입니다. 수비수를 완벽하게 제치고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 스치는 바람이 더 소슬하게 느껴지시죠? 오늘 전북 장수의 아침 최저기온이 10.6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이 역대 가장 서늘한 8월의 아침으로 기록됐고요. 서울도 16.1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이나 낮았는데요. 앞으로 2, 3일간은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꽤나 선선하겠습니다. 서쪽부터 차츰 먹구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겠지만요. 화요일인 모레는 새벽에 수도권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이면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최고 70mm가량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설물 점검 등 주변을 미리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흐리겠고 출근길 동쪽 내륙에서는 안개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등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겠고요. 특히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이 오늘보다 5도 낮은 23도, 대전 25도, 대구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구름은 수요일 오후부터 차츰 물러가겠고 기온은 이후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